자식에게 지나친 재산을 남기려 하지 말라. 그 마음이 도리어 자식을 해친다. 정약용이 남긴 이 말에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깊은 진실이 담겨 있다. 오늘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일이 도리어 자식을 망치는 일이 될 수 있는지,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자. 서울 강남에 사는 김모 씨 부부는 올해 70세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자금 5억 원을 마련해줬고, 손주가 태어나자 교육비를 위해 매달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 아들이 점점 부모에게 거리를 두려고 한다. 명절에도 빨리 돌아가려고 하고 전화통화도 줄어들었다. 김 씨 부부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왜 아들이 멀어지는 걸까? 바로 이것이 돈이 가진 양면성이다. 돈은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동시의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정약용은 이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해시태그 첫 번째 진실 마이너스 돈은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 많은 부모가 착각한다. 돈을 많이 주면 자식이 더 사랑할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돈으로만 사랑을 표현하려 하면 자식은 부모를 ATM으로 여기게 된다. 부산에 사는 이모 씨는 평생 자영업을 하며 모은 돈 3억 원을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줬다. 아들은 감사하다고 했지만 사업이 망하자 부모에게 더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씨가 이제 더 줄 돈이 없다고 하자 아들은 그럼 처음에 왜 시작하라고 했냐며 화를 냈다. 이 씨는 뒤늦게 깨달았다. 아들이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을 돈으로 막아버렸구나. 자식의 성장 기회를 빼앗았구나. 지금 아들은 40대 중반이지만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려고 한다.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큰 재산을 남겨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그 대신 학문과 덕을 남겨준다. 이것이 진짜 보물이다. 유배지에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는 자식들에게 돈 대신 지혜를 주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정약용의 아들들은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다. 큰아들 학연은 아버지의 학문을 이어받아 실학자가 되었고, 둘째 학유는 시인이 되었다. 막내 학수는 의학을 공부해 많은 사람을 치료했다. 돈은 주지 못했지만 올바른 인생관과 학문에 대한 열정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조선시대의 부유한 집 자제들은 어땠는가? 부모의 재산에 의존하며 놀고 먹기만 하다가 망한 경우가 많았다. 부잣집 자제는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다. 재벌 2세, 3세들의 문제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유가 뭔가? 돈이 너무 많아서 고생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부유한 집 자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돈만으로는 훌륭한 인격을 만들 수 없다는 증거다. 해시태그 두 번째 진실 마이너스 과한 지원은 자립심을 죽인다. 대구에 사는 박모 씨는 딸의 결혼 준비를 위해 2년 동안 아르바이트까지 했다. 혼수 비용 5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딸은 고마워했지만 결혼 후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친정에 손을 벌렸다. 엄마, 이번 달 카드값 좀 도와주세요. 아빠, 아이 학원비가 부족해요. 처음에는 도와줬다. 사랑하는 딸이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는가? 하지만 점점 부담이 커졌다. 박 씨 부부는 자신들의 노후 자금까지 딸에게 주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딸이 변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절약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돈이 떨어지면 당연히 부모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다. 사위도 마찬가지다. 장인어른이 도와주시니까 걱정 없네요 라고 말한다. 박 씨는 고민했다. 이게 진짜 딸을 위하는 길인가? 딸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닌가? 결국 박 씨는 딸에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너희도 이제 어른이니까 스스로 해결해라. 딸은 섭섭해했다. 부모님이 왜 이렇게 냉정하세요? 하지만 6개월 후 딸이 달라졌다. 용돈기 입장을 쓰기 시작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다.
사위도 부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딸이 박 씨에게 말했다. 엄마, 그때 도와주지 않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가 정신을 차렸어요. 정약용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유배지에서 자식들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편지를 보냈을 때 그는 돈 대신 이런 답장을 썼다. 어려울 때일수록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라. 그것이 너희를 강하게 만든다. 물론 자식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도와줘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편하게 살라고 계속 지원하는 것은 자식을 약하게 만든다. 경기도에 사는 최모 씨의 경우를 보자. 아들이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안 되자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줬다. 취업할 때까지만이라고 했지만 2년이 지나도 아들은 취업하지 않았다. 부모가 용돈을 주니까 굳이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최 씨가 용돈을 끊자 아들은 한 달 만에 취업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다고 후회했지만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뒤였다. 자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과한 도움은 독이 된다. 자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빼앗는다. 실패를 통해 배울 교훈을 놓치게 한다. 결국 평생 부모에게 의존하는 성인아이로 만든다. 도와주되 한계를 정하라. 긴급 상황에는 도와주되 평상시에는 스스로 해결하게 하라.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라. 해시태그 세 번째 진실 마이너스 부모의 노후가 우선이다. 많은 부모가 착각하는 것이 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부모의 노후가 무너지면 결국 그 짐은 자식에게 돌아간다. 인천에 사는 김모 씨는 아들의 전세 자금을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모두 썼다. 70세가 된 지금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 병원비도 부족하고 용돈도 빠듯하다. 결국 아들에게 생활비 좀 도와달라고 말해야 했다. 아들은 도와주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다.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 된 거라는 죄책감이 있다. 부모님도 미안하다. 도와달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반면 전북에 사는 이모 씨는 다른 선택을 했다. 아들이 집을 사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겠다. 나머지는 내가 해결해라고 말했다. 3억 원이 필요한데 1억 원만 도와줬다. 아들은 처음에는 서운해했다. 다른 집은 다 해주던데? 라고 불만을 표했다. 하지만 이 씨는 단호했다. 우리도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나중에 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절약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 아들은 더 저렴한 집을 알아보고 대출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했다. 5년 후 승진해서 연봉이 올라 대출을 다 갚았다. 그리고 이 씨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그때 적당히만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더 열심히 살게 됐어요. 정약용도 마찬가지였다. 유배지에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자신의 건강과 학문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다. 자식들에게 아버지는 아버지 할 일을 하고 너희는 너희 할 일을 해라라고 말했다. 부모가 자신을 포기하고 자식에게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죄책감을 주고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항공기 안전 수칙을 생각해보라. 비상 상황에서는 자신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나서 자녀를 도우라고 한다. 자신이 먼저 안전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부모의 노후가 안정되어야 자식도 안심하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되어 있으면 자식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야 자식도 자신의 가정과 미래에 집중할 수 있다.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자식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노후 자금까지 쓰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된다.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도와줘라.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이다. 해시태그 네 번째 진실 마이너스 진짜 유산은 인격과 가치관이다. 돈은 언젠가 사라진다. 하지만
부모의 가르침과 본보기는 평생 남는다. 정약용이 자식들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이었을까? 돈이 아니라 학문에 대한 열정,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이었다. 정약용의 큰아들 학연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실학자가 되었다. 돈을 물려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학문 정신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둘째 아들 학유는 시인이 되었는데 역시 아버지의 문학적 감수성을 이어받은 것이다. 만약 정약용이 자식들에게 큰 재산을 남겨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자식들은 공부할 필요를 못 느꼈을 것이다. 편안히 놀고 먹으며 살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정약용 집안의 학문 전통은 없었을 것이다. 현대에도 마찬가지다. 자식에게 정말 물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통장 잔고인가 아니면 올바른 인생관인가? 서울에 사는 조모 씨 부부는 자식들에게 이런 원칙을 가르쳤다. 돈은 벌어서 쓰는 것이다. 부모의 돈에 의존하지 마라. 대신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배워라. 조 씨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다. 어려운 직원이 있으면 도와주고 명절에는 보너스를 넉넉히 주었다.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랐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는데 돈 많이 버는 성형외과 대신 소아과를 선택했다. 아버지처럼 사람을 도우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둘째 딸은 교사가 되었다. 역시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조 씨는 자식들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다. 대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가르침을 주었다. 그 결과 자식들은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했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다. 반대 사례도 있다. 부산의 한 부유한 사업가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었다. 회사도 부동산도 현금도 모두 주었다. 하지만 자식들은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 일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몇 년 만에 회사가 망했고 부동산도 팔아야 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 한 세대 만에 사라진 것이다. 만약 아버지가 돈 대신 일하는 방법, 사업하는 철학, 사람 관리하는 법을 가르쳤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다. 진짜 유산은 무엇인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다. 돈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정신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재물은 물과 같다. 흘러서 없어진다. 하지만 덕은 산과 같다. 오래도록 남는다.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은가? 물처럼 흘러가 버릴 돈인가 아니면 산처럼 든든할 인격인가? 해시태그 5번째 진실 마이너스 사랑의 진짜 의미.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인가? 아니다. 진짜 사랑은 자식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새끼 독수리를 생각해보라.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둥지에서 밀어낸다. 새끼는 떨어지면서 날개를 펼치는 법을 배운다. 만약 어미가 새끼가 떨어질까봐 무섭다며 계속 둥지에 두면 어떻게 될까? 새끼는 평생 날지 못하는 새가 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면 자식은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어른이 된다. 그것이 진짜 사랑인가? 정약용은 자식들이 어려워할 때도 직접 도와주지 않았다. 대신 편지로 격려하고 조언했다. 너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아버지는 내 편이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그 결과 자식들은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는 법을 배웠다.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다. 울산에 사는 박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졌을 때 주변에서는 부모가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박 씨는 다른 선택을 했다. 아들아,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들어보자. 아버지는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아들은 처음에는 서운해했다. 다른 집 부모님들은 다 도와주던데? 라고 했다.
하지만 박 씨는 단호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진짜 너의 것이 된다. 결국 아들은 6개월 동안 고민하고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절약하며 빚을 갚았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2년 후 아들이 박 씨에게 말했다. 아버지, 그때 도와주지 않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혼자서 해결할 자신이 있어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자식이 당장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평생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런 사랑은 쉽지 않다. 자식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당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그것이 진짜 자식을 위하는 길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라.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해이다. 사랑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보자. 무조건 주는 것이 사랑인가? 때로는 주지 않는 것,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 해시태그 마지막 조언 마이너스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정약용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도움의 한계를 정하라. 무제한으로 도와주면 자식이 망한다. 여기까지만 도와줄 수 있다는 선을 그어라. 그 선을 넘어서는 부분은 자식이 스스로 해결하게 하라. 둘째, 돈보다 가르침을 주라.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라.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앞으로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부모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마라.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안정되어야 자식도 안심할 수 있다. 넷째, 실패를 경험하게 하라. 자식이 실패할까봐 미리 막아주면 자식은 실패에서 배울 기회를 잃는다. 안전한 범위 내에서는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게 하라. 다섯째,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라. 돈을 주지 않아도 도와주지 않아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라. 자식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라. 정약용은 평생 이런 원칙으로 자식들을 키웠다. 그 결과 모든 자식이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했다. 돈은 주지 못했지만 더 값진 것을 물려줬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오늘부터 자식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라. 내가 진짜 자식을 위하는 길은 무엇인가? 당장 편하게 해주는 것인가? 아니면 평생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인가? 자식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돈으로 사랑을 사려고 하지 마라. 진짜 사랑은 자식을 독립적인 어른으로 키우는 것이다. 그래야 자식도 진심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다. 정약용의 마지막 당부를 기억하라. 자식에게 물려줄 가장 큰 재산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올바른 인격과 자립심은 평생을 지탱하는 보물이다. 해시태그 돈 때문에 망가진 가족들의 이야기. 실제로 돈 때문에 가족 관계가 망가진 사례들을 더 살펴보자. 이런 일들이 당신 가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경계하라. 전주에 사는 윤모 씨는 평생 모은 돈 5억 원을 두 아들에게 나눠줬다. 큰아들에게 3억, 둘째에게 2억을 줬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큰아들이 왜 나만 3억이냐? 똑같이 2억 5천씩 주지라고 불만을 표했고, 둘째는 형이 더 받는 게 당연하다며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윤 씨는 큰아들이 장남이고 부모 부양 의무가 크다고 생각해서 더 준 것이었다. 하지만 큰아들은 돈 더 준다고 부양 의무까지 떠안으라는 거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 형제 간의 갈등이 생겼고 명절에도 만나지 않게 됐다. 윤 씨는 후회했다. 선의로 한 일이 왜 이렇게 됐을까? 돈은 관계를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갈등을 만들어냈다. 돈에는 감정이 따라붙는다. 누가 더 받았는지, 왜 차이가 나는지, 그 기준이 공정한지, 이런 생각들이 가족 간의 정을 갉아먹는다.
반면 광주에 사는 홍모 씨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 아들 둘에게 내가 가진 돈은 내 노후를 위해 쓰겠다. 너희에게 물려줄 돈은 따로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대신 내가 죽고 나서 남는 것은 그때 나눠 가져라고 했다. 아들들은 처음에는 서운해했다. 다른 집은 다 미리 나눠주던데? 라고 했다. 하지만 홍 씨는 단호했다. 그런 집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봐라. 형제끼리 싸우고 부모 눈치 보고 관계가 망가진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결과는 어땠을까? 아들들은 부모의 돈에 대한 기대를 접고 각자 자신의 삶에 집중했다. 형제 관계도 좋다. 돈 때문에 갈등할 이유가 없으니까. 명절에 만나면 순수하게 가족 이야기만 한다. 홍 씨는 지금도 건강하게 자신의 돈을 쓰며 살고 있다.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필요한 곳에 기부도 한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돈을 잘 쓰고 계시니까 우리도 마음이 편하다고 말한다. 돈이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 안에는 사랑, 기대, 불안, 질투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다. 잘못 다루면 가족을 망치는 독이 된다. 해시태그 자식의 배우자까지 고려하라. 자식에게 돈을 줄 때는 자식의 배우자까지 생각해야 한다. 며느리나 사위가 부모의 지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중요한 문제다. 대전에 사는 김모 씨는 아들 결혼 때 신혼집 전세금 3억 원을 지원했다. 며느리는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다. 시아버님이 전세금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집 간섭하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김 씨는 아들 집에 자주 방문했다. 내 돈으로 얻은 집인데 뭐 어떠냐는 생각이었다. 며느리 요리에 대해서도 3억 원짜리 집에서 이런 식사를 하냐며 은근히 불만을 표했다. 며느리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돈을 받은 대가로 자유를 잃은 기분이었다. 결국 아들에게 전세금 갚고 우리끼리 살자고 말했다. 아들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를 보게 됐다. 부산에 사는 박모 씨는 딸에게 결혼자금을 줄 때 사위에게도 미리 말했다. 이건 순수하게 우리 딸을 위해 주는 거고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도 없고 간섭할 생각도 없다. 너희 둘이 알아서 잘 써라. 사위는 고마워했다. 장인어른이 이렇게 깔끔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조건 없이 도와주시는 거라니 정말 감사합니다. 실제로 박 씨는 약속을 지켰다. 딸 집에 함부로 가지도 않고 돈 쓰는 것에 대해 간섭하지도 않았다. 덕분에 사위와의 관계도 좋고 딸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자식에게 돈을 줄 때는 배우자의 입장도 생각하라. 자식의 배우자에게는 그 돈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시부모님 돈을 받았으니까 눈치를 봐야 하나? 간섭받을 각오를 해야 하나?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들지 마라. 돈을 줄 때는 분명히 하라. 이건 조건 없이 주는 거다. 간섭할 생각도 없고 돌려받을 생각도 없다. 너희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지켜라. 해시태그 손자손녀 교육비의 함정. 요즘 많은 조부모가 손자손녀 교육비를 지원한다.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서라면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도 신중해야 한다. 인천에 사는 최모 씨는 손자의 영어 유치원비를 매달 80만 원씩 지원했다. 3년 동안 거의 3천만 원을 썼다. 그런데 며느리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학원비가 더 많이 들어요. 매달 1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요청했다. 최 씨는 당황했다. 3천만 원도 적지 않은 돈인데 이제 더 달라고?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지금까지 줬는데 갑자기 안 주면 며느리가 섭섭해할 것 같았다. 결국 최 씨는 더 지원해줬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아니면 결혼할 때까지? 끝이 보이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다른 손자도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 아들의 아이도 있는데 첫째 손자만 지원해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결국
모든 손자를 똑같이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최 씨는 노후 자금이 부족해졌다. 손자들 교육비에 너무 많이 썼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수원에 사는 정모 씨는 처음부터 선을 그었다. 손자 교육비는 특별한 경우에만 도와주겠다. 평상시 학원비 같은 건 부모가 해결해라. 며느리가 서운해할까봐 걱정했지만 분명히 말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서운해했다. 다른 할머니들은 다 해주시던데? 라고 불만을 표했다. 하지만 정씨는 우리도 노후 준비해야 한다. 무리해서 도와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도 이해했다. 오히려 어머님이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도 각오하고 준비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손자 교육비 지원은 신중하게 결정하라. 한 번 시작하면 끊기 어렵다. 손자는 계속 자라고 교육비는 점점 더 많이 든다. 끝이 어디인지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조부모의 노후 자금이 바닥날 수 있다. 지원해주고 싶다면 범위를 정하라. 매달 얼마까지, 몇 살까지, 어떤 경우에만 같은 조건을 미리 정해놓고 지켜라. 그래야 나중에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 해시태그 자식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 안 되는 이유. 자식이 빚을 졌을 때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가 많다. 사랑하는 자식이 빚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춘천에 사는 한모 씨의 아들은 사업에 실패해서 2억 원의 빚을 졌다. 한 씨는 자신의 노후 자금과 집까지 팔아서 아들의 빚을 갚아줬다. 내 자식이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걸 어떻게 가만히 보겠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다. 아들이 또 사업을 시작했고 또 실패했다. 이번에는 1억 5천만 원의 빚이 생겼다. 아들이 또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한 씨는 더 이상 도와줄 돈이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줬기 때문이다. 아들은 저번에는 도와주시더니 왜 이번에는 안 해주세요? 라며 원망했다. 한 씨는 깨달았다. 내가 아들의 빚을 갚아준 것이 아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낸 거구나. 실패해도 부모가 책임져 줄 거야라는 생각을 심어준 거구나. 실제로 아들은 첫 번째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 부모가 모든 책임을 져줬기 때문에 진짜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업도 신중하지 못하게 시작했고 또 실패한 것이다. 반대로 창원에 사는 이모 씨는 다른 선택을 했다.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을 졌을 때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다. 내가 만든 빚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들은 원망했다.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매정하게 대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씨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지금 도와주면 너는 평생 책임감 없는 사람이 될 거다. 결국 아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작은 일자리부터 다시 시작했다. 5년 동안 힘들게 살면서 빚을 다 갚았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지금 아들은 안정된 직장에 다니며 착실하게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씨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그때 도와주지 않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만약 도와주셨다면 또 같은 실수를 했을 거예요. 자식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니다. 그것은 자식이 책임감을 배울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실패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실패에서 배울 수 없다. 물론 자식이 생명의 위험에 처했거나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도와줘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이라면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것이 맞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기 어렵다면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라. 임시로 집에 들어와 살게 해준다든지,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구직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직접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서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다산 정약용의 지혜를 담은 인생 수업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 깊은 삶의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